안녕하세요. 차별금지법 제정연대에서 활동하고 있고 본 소속은 인권운동 사랑방이라고 하는 인권운동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몽이라고 하고요. 사실 변호사님께서 이미 다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이 판결의 일종의 이제 법제도 차원에서 이제 무엇을 확장하는지 이런 내용을 사실 더 짚을 건 없는 것 같고 이미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논평과 성명들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이미 되게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이렇게 찾아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의 동향은 어떤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두 가지 판단 그러니까 판결과 결정에 대해서 이제 사실 이것을 강력하게 저지해왔던 이제 그 앞에 있었던 이제 보수 개신교 일부 세력이라고 하는 그 주체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이거에 대응해왔던 이제 반차별 운동에서 사실 보수 개신교가 이제 무력화하려고 했던 굉장히 많은 이제 평등을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들에서 이 판결이나 사회운동이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다 너무 익숙한 이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호남 배려로 국민의힘 의원으로 당선된 조배숙 보건법률가회 의원이 있고, 네, 그리고 지영준 변호사라고 일종의 그 동성애자인 죄인을 혐오하는 것은 일종의 양심적 혐오권이 있다. 라고 이제 규정한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혐오의 자유가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규명한 법적 이론적으로 규명한 이 사람들이 이제 보수 개신교의 어떤 논리를 구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이 내용들은 대부분 다 2심 판결을 이제 대법원에서 거의 대부분 다 인정했기 때문에 2심 판결과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왔던 의견들이 다 혼재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배숙 의원 당연히 이제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판결 보셨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꼼수 아니냐? 뭐 사실혼의 이 영역을 확장한 것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혼인의 개념을 다시 제정해야 한 것도 아닌데 차별은 맞다. 이게 꼼수가 아니면 뭐냐? 동성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로 결국 나아갈 거고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배우자 지위, 사실혼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 그런 복지 제도들에서 요구가 빗받칠 거다. 그래서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영준 변호사도 이제 너무 당연히 이게 뭐는 아니다 이런 한계를 다 두고 있긴 하지만 이게 꼼수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미 다른 사회보장 법들에서 다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언젠가 동성 결혼이 제도화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포문을 대법원이 말도 안 되게 열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제 좀 특이할 만한 것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보수개신교 토론회와 이런 자리에 늘 불려 나오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있고 뭘 하나 하는 사람은 하나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듯이 SPC 부사장으로 간다는 소식이 있기도 합니다. 이 논설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당신들의 이런 주장,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이 어떤 종류의 앞문, 뒷문, 옆문 뭐 다 열었다. 동성은 허용하는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이 사실 대법원 판결하고 일치하지 않고 대법원은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 1심, 2심, 3심 다. 근데 지금 문 열었다고 하는 건 지금 그게 당신들한테 이로운 거냐? 내가 보기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보충 의견에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사회가 변화했다. 특히 가족관계가 변화했다. 그거에 발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보충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이게 굳이 왜 들어가야 되냐? 이거 없어도 판결의 전체적인 합의 취지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저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가장 많이 상대화해야 하는 건 이런 중간에 있는 보수 개신교와 굉장히 공명하지만 종교적 관점도 아니고 종교적 관점에 기반한 의료적 과학적 입장도 아닌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인식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고 늘 이제 자신들의 위기를 이렇게 오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호들갑 떠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제 꽃이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위기의식은 과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사회운동에는 어떤 기회이자 계기이자 촉진제이자 자극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대법원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제 미국에서 여태까지 쭉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왔던 이 판례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냐. 그건 이제
저희처럼 이제 성질 급한 한국인들은 이거 왜 차별 맞는데 사회가 이렇게 빨리 안 변하냐, 판결도 나왔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사회개혁, 그 다음에 차별을 시정하는 효과, 그 다음에 즉각적인 사회 통합 모두를 하나로 일치시키는, 이걸 즉각적으로 발휘시키지는 않지만 아주 장기적인 규제 효과를 갖는 게 바로 이제 연방대법원의 판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전 사실 한국의 대법원의 판례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전 사실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시민권 운동과 정치 주체들의 저항의 역사 속에서 판례도 쌓이고 그 판례와 입법에 따라서 또 어쨌든 제도적인 추가적인 규범력이 생기고, 이거 없이는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판결은 바로 이걸 확인한 사회적 의미, 반차별 운동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다. 그걸 어디에서 찾냐? 지난 대법원에서 했던 군형법이 어쨌든 이렇게 남성 군인들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을 때 이것을 처벌하는 군형법의 위헌성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시사했던 어쨌든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가지고 와서 동성애에 대한 판단이 이렇게 달라졌다. 사실 법원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고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보수적인 곳이기도 하잖아요. 전 인권 최후의 보루는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판결이 이 두 가지 그 판결과 결정에서 모두가 다 인용이 됐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가능했냐? 군형법 이거 폐지하려고 하는 운동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정말 계속 두드리잖아요. 계속 내고. 사실 저는 이런 운동이 쌓여있는 역사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실 오늘날의 이 두 가지 판결은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역사화하고 기억하고 계속 축적해 나가는 운동의 역량이라고 하는 게 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얼마나 실질적인 사회 변화로 앞당길 수 있냐, 그걸 결정 짓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읽은 기사 중에서 가장 제목이 마음에 들었던 것은 이 대법원 판결의 사회적 의미라고 하는 걸 과잉 해석하기라고 하는 이 트랜스 퀴어 이론 활동가인 루이님의 이야기였거든요. 뭐냐면 어떤 판결에는 그것이 늘 완벽하거나 그 자체로 완결적이지 않다고 하더라도 어떤 종류의 균열과 틈새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고, 이번 판결에서는 바로 그게 정상 가족, 이성의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냐, 이걸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판결이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페이지 맨 마지막에 써놓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보수 개신교계의 프레임이 어쨌든 이제 성소수자들의 비도덕성, 비윤리성, 이제 부정성 이런 걸 강조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뭐 파괴, 말살, 조장, 강요, 악용, 제약 뭐 이런 말들로 싹 프레임화돼 있는데 여기에 뭘로도 다 말이 되죠. 뭐 국가 파괴, 가정 파괴, 뭐 막 다 있습니다. 네, 심지어 이제 자유를 제약하고, 네. 그다음에 양심이 종교의 자유를 거스릴, 종교의 양심을 거스릴 이런 거를 강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계속 하는 이런 프레임 하에서 사실 이런 판결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 되게 긴 분량으로 써 있는 이 보수 개신교 역사를 이제 미국과 한국이 사실은 큰 틀에서 아주 거칠게,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에게 사실 미국의 역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쨌든 이제 페미니즘, 그다음에 소수자 대중운동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대중운동의 출발이 다 일정 정도의 정체성 정치운동, 그러니까 계속 지금도 갱신되고 있죠. 그 운동으로부터 이렇게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이 주요하게 일어났던 국가들 내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보수 개신교가 미국의 어쨌든 이제 개신교의 영향, 그다음에 전략을 이렇게 그대로 따라하는 거, 보고 배우는 거, 그것을 복제하고 같은 목표를 공유하면서 그걸 이제 한국 내에서도 지정학적으로 계속 실현하려고 하는 거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다.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이제 종교인이나 종교학자가 아닌 일반인도 알고 있을 정도면 그런 인식은 굉장히 일반인들 사이에게도 많이 이렇게 퍼져 있는 인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이게 맨 처음에 어쨌든 발제를 이 보수 개신교가 가장 강력하게 일종의 이제 가족 가치와 성적 권리라고 하는 것을 가족 가치는 이제 강화하려고 하고 성적 권리는 부정하면서 이제 이 반동성의 정치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포함한 되게 여타의 반차별 운동들을 계속 이렇게 힘을 빠지게 하고 있고 거기에 사실 많이 가로막혀 있는데 사실 이게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게 운동의 굴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조건 속에서 어떤 운동을 만나서 이 보수 개신교의 프레임이나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상대적으로 약화되는가. 사실 이게 저도 정말 궁금한 내용이고 더 알고 싶고 그런 분석 속에서 어쨌든 그것과는 다른 보수 개신교에 대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의 이 정치 지형을 뛰어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쓸지가 사실 더 구체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되게 많은 굴곡이 각각의 나라들마다 있지만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는 미국이 일명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것에서 그것이 굉장히 이 기독교 보수 개신교 복음주의 자체의 이 존폐를 논할 정도로 교회 지형 자체도 완전히 흔들리고 근데 그건 교회만 흔들렸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지각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위기가 왔던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 뭐 유럽에서는 68 혁명, 미국에서는 60년대, 70년대 이렇게 계속됐던 신사회 운동, 신좌파 운동, 문화 대항 운동. 그래서 정말 온갖 종류의 정말 이 좌파 운동들이 폭발하고 그게 사회를 완전히 그냥 재구축하는 방향의 이 차별철폐 투쟁 운동과 결합되고 사실 이런 게 어떤 시민들이 동시대에 공통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그다음에 사회의 체제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 차별철폐 운동을 목격하거나 곁다리로 보거나 그거에 동참하거나 했던 경험을 이제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현저히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에서 이 보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미국을 그대로 이렇게 뭔가 복사하거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그 일종의 보수 개신교의 이 위기 의식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노무현 탄핵으로 역풍을 맞아서 이 보수주의 자체의 기반이 막 흔들리고 뭐 이런 위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격적인 선교하고 막 이러면서 보수 개신교에 대한 이제 사회적 인식이 너무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런 위기들은 이제 계속 있었고 그게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과는 다른 조건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개개인들이 차별이 뭐다. 차별에 맞서는 게 어떤 의미다. 차별을 말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다. 그다음에 세상이 이 차별을 혼자 없앨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냐. 함께.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사회적으로 논쟁했던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하는 국가 그런 경험이 사실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투쟁 아니면 이제 호주제 폐지 이런 정도 외에는 이제 굉장히 손에 꼽죠. 예. 그런 조건에서 한국 사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을 한다는 것은 애초에 이 반차별 담론부터 사실은 이 차별에 저항하는 주체들의 형성까지 그러니까 조건이 애초에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만큼 되게 의미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차별 철폐의 경험을 만드는 운동을 조직해야 되는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쌓이지 않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능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성소수자의 보편적 권리를 추상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소수자의 성적 권리가 도대체 뭔데 그걸 인정한다는 게 뭔데 라고 하는 것이 논쟁되지 않은 채로 차별금지법이 저절로 제정되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은 해야 하는 운동의 과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건 보수 개신교에 대항해서 쟤네들이 정말로 사회 악이다 이렇게 규명하는 것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사실 발제문은 보수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 교리
이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프레임하고 이데올로기화 하는가 이런 걸 중심으로 사실은 썼지만 전 지금의 한국 보수 개신교는 완전히 이렇게 뭐 예전에도 그런 측면이 있었지만 교육과 복지 사업으로 완전 산업화된 이 체계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육 복지 사업을 하면서 그 돈으로 사실은 이제 선교를 하거나 이제 주민 조직화 운동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복지 재단으로 이렇게 순환하는 시스템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냥 완전히 그 산업 자체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것, 특히 청소년 아동 교육 관련하여 사회복지 관련해서 법이 하나 만들어지는 게 보수 개신교의 이익을 얼마나 대규모로 침해하고 왔다 갔다 하게 하는가, 왜 이걸 그렇게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하는가, 거기에 굉장한 경제적 산업적 자본주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게 굉장히 많이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회적 인식, 이 사람들이 그냥 또라이가 아니고 되게 이상한 헛소리하는 되게 반사회적인 집단이 아니고 사실 다른 조건 속에서 정치 세력과 굉장히 이제 친연성을 가지면서 계속 영향력을 강력하게 구축할 수 있었던 조건에 대해서 사실 사회적 지식으로 만드는 것도 운동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네, 이런 사실 조건 속에서 저는 이제 특히 대법원 판결에서 보충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 의미가 정말로 많이 짚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차별의 영향 그리고 그 차별의 영향의 중대함이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소수자의 차별 경험,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이 당사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제 그렇게 폭넓은 인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여 어떤 의미 있는 사회적인 자원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인 존재로서 내가 다른 사람과 우리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관계 맺을 수 있고 그 어떤 집단이나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일원으로 존중한다라고 하는 그 감각이 사실 관계 역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차별금지법은 바로 사회 구성원들이 그 역량을 키워준 굉장히 강력한 도구이면서 기반이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차별이 그래서 어떤 것이다, 이것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당사자의 입장을 온전히 우선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이 사람의 말이 다 정당하다라고 하는 인정은 아닙니다. 뭐냐면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어. 보수 개신교가 맨날 하는 얘기가 사랑해가지고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결과,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의 그 차별의 행위로 인해서 놓이게 되는가, 이거에 주목해야 하고 한국 사회가 그 영향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적극적인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차별금지법이 그래서 차별받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에서 어떤 관계 내에서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걸 차별 경험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걸 상호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런 공간과 조건을 만들기 위한 활동들에 굉장히 많이 초점을 맞췄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제가 이 발제문의 제목을 선을 긋고 선을 넘어서 이제 같이 만드는 변화, 그게 이제 사실 운동이 해왔던 역할이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야 할 역할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이것은 제가 이동환 목사 재판을 이렇게 변변치 않게 기자회견도 못 가고 농성장도 못 가고 하지만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이거 좀 알아야겠다. 왜 감리교는 왜 미국 감리교는 왜 이렇게 두 개로 찢어졌으며 왜 맨날 저걸 싸우고 있으며 한국 감리교는 왜 이래? 재판이 도대체 몇 개, 예정님이 아무리 옆에서 설명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런 조건에서 이제 막 탐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이 완전 빠삭한 전문가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수는 저처럼 모르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정보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제문을 썼습니다. 사실 이제 90년대 말에 어쨌든 이제 뭐 제가 본 기사에는 동성 커플에게 축복을 하거나 이제 의식을 진행했던 감리교회 목사인 분이 한 평생에 걸쳐서 30-40회 그 축복식을 했다고 하고, 이게 이제 고발을 당한 거예요. 레즈비언 커플을 한 번 했는데 고발당하고 그 다음에 게이 커플을 했는데 고발당하셨대요. 근데 뭐는 기각되고 뭐는 이렇게 처분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쫓겨나고 막 이런 이동환 목사님과 비슷한 복잡한 여러 이제 재판을 거친 분이 있었고 이 분이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는 그리고 이제 사회에서도 이렇게 어느 순간에는 선을 긋고 나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다. 나는 그거에 동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가족,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를 어쨌든 무너뜨리는 일이고 그거에 가담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이제 선을 긋는 역할로 본인은 이제 역할을 생각한 거죠. 저는 사실 이 선을 긋는 역할이라고 하는 건 차별금지법 혹은 차별금지 제도 운동에서는 사회적 원칙을 세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맨날 보수 개신교가 문제가 아니고 보수 개신교에 굴복해서 지금 사회적 원칙,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적 원칙도 세우지 못하는 지금 한국 사회 정치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늘 언제나 이 선을 긋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운동이 정말로 멋진 것은 이 사람을 홀로 두지 않는 운동이라고 하는 게 늘 항상 같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변변찮게 아무 데도 못 갔다고 했는데 그 곁에 못 있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그 선을 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사회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적 맥락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회적 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변화하죠. 저희가 맨 처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원칙이 어느 순간이 되면 사실은 더 다른 혹은 더 평등한, 더 다양한 이런 원칙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사실 선을 넘고 다시 또 선을 긋고 선을 다시 또 넘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던 것이 알고 보니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이제 축복으로 거부됐던 목사들을 통해서 켜켜이 쌓인 역사였고, 사실 그걸 통해서 이제 올해 이 성소수자 목사 안수 이걸 이제 금지하는 조항도 폐지되고 축복하는 것을 금지했던 조항도 폐지되고, 물론 이제 감리교가 찢어진 상황에서 이제 그런 진보적 결정이 가능한 것이기도 했지만 그런 변화가 있어 왔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것을 아주 작은 사회적 의미도 과잉 해석하며 운동이 그래도 어떤 주춧돌을 놓고 있나,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사회적 원칙을 계속 확인하고 새로운 규범을 만들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고 있나, 이걸 확인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판결로 확인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